일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터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잖아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꺼진 것은 1990년이에요. 아무래도 브라질 합의 때문에 너무 그 앵고가 됐어요, 당시는. 앵고가 되어서 굉장히 불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쭉 내렸어요. 원래 6% 있었던 것이 기준금리죠. 그것을 2.5%까지 단기간에 쭉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갔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사실. 너도 나도 막 사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때가 일본에서는 부동산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신화라고 하죠. 신화. 그것은 부동산을 사면 그거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것이 또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 일본인들은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투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동산 값이 그것이 하나의 산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내려간다라든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쪽으로 간다라든가 그러한 산식이 없었어요. 끝이 없는 우상향 그래프. 기본적으로 쭉 올라간다. 근데 이것이 깨진 곳은 바로 1990년. 왜냐하면 너무 이게 버블이 생겼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 버블을 붕괴시켜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2.5%까지 내려간 곳을 다시 1년 반 정도 사이에 4번, 5번, 0.5%, 0.75%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5번 정도 올려가가지고 다시 6%까지 단기간에.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도 일본 은행도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패로 버블은 꺼졌지만 그 이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 하나로 잃어버린 30년이 와버린 거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일본의 실수에서 세계가 조금 배운 부분은 있습니다. 버블이 급격하게 꺼져가는 그 모습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었는지 좀 궁금해요. 돈이 굉장히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때는 그 파매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굉장히 파매 많이 노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가 아주 급격하게 발전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노르지 않는 그 일본인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지도 않고. 그게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됐고요. 단시 그래 5년 정도였지만 다들 부자가 된 그러한 느낌으로 벼락부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계속 쓰는 그러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2.5억 정도 벌었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엔이니까 2.5억이면 2조 정도가 되는 원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꺼졌으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돈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 정부나 일본 중앙은행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자신이 투자를 하거나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 일반 사람들을 보면 이거 정말 한심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그 금리를 버블을 진짜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면 이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그래도 기밀이라고 할까요? 조짐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금융기관들이 일본 정부하고 중앙은행의 하나의 판침에 따라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사기 위한 그러한 대출을 규제합니다. 그게 시작된 거죠.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그냥 부동산 산다고 하면 다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부동산 바블이 고지는 사실상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부동산을 사거나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부동산 떨어져 가지고요. 갑자기 10분의 1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붕괴로 인해서 그러한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라는 것이 스탑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는 많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최근에요, 교수님. 일본의 집값이 다시금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버블 당시에 정고점을 회복한 것도 있대. 도쿄를 넘어 수도권으로 쭉쭉 오르는 일본의 집값. 이게 정말인지, 그렇다면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 건지 실제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주식이 바닥이 간 것은 2008년 정도였어요. 네. 일본에서. 네, 주식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주식의 상승에서 보면 1, 2년 정도 후에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그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쿄라든가 도시에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어요. 특히 요새는 엔조라고 하니까 엔이 싸니까 일본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일본인들은 부동산 아직 비싸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중국 사람들이 괜찮은 가격이네 라고 해서 그냥 또 현찰로 또 사는 중국인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부자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맨션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아파트잖아요. 그 맨션이 괜찮은 곳을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맨션을 빌릴 때 집주인이 외국인이고 또 중국인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역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도쿄라든가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좀 유입되니까 뭐 지방에서는 맨션이라고 해도 많이 짓지도 않고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맨션 가격은 그래도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전체적으로 1.9배입니다. 그래도 1.9배예요. 15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네. 물가 상승한 거에 비하면. 네. 집값 전체로는 1.2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또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한 어떤 효과도 있고 해서요. 네. 한국과는 달라요. 그 일본은 부동산은 선, 건축, 후 분야입니다. 한국은 그 선 분양, 후 건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 프리미엄이라는 게 한국은 있어요. 일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제도도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 되면 그만큼 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를 샀는데 이게 중고차가 되는 그런 개념이 일본의 집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선건축 후 분양이기 때문에 그 후에 팔리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게 좀 있었어요. 한국처럼 또 아주 큰 단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 건축회사가 맨션, 아파트라고 해도요. 4개, 5개 만들어서 끝나요. 그거 나중에 팔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국처럼 엄청난 큰 아파트 단지, 맨션 단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갭 투자 같은 것을 절대 못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뭔가 폰다라는 개념은 그때 85년부터 90년 사이에만 있었던 것뿐이고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 정도로. 그러나 현재까지만 해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많은 일본인들은 없습니다. 부자는 할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극히
특히 일부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게 사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중심지가 또 오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생각에는 잃어버린 30년은 그럼 이제 일본도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끝나고 다른 시절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중심지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 중심적인 기업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전체를 볼 때 먼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200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심지 아까 이야기한 도쿄, 오사카, 나고야 그러한 3대 도시라고 해도 그 중심지만 비싼 것뿐이지 주변에 가면 한국이 훨씬 비쌉니다. 서울하고 도쿄를 비교하면. 아파트 값을, 네네. 멘션 값을 네네. 비교한다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도요, 중고 맨션이면 한국 원으로 5억 정도 있으면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도쿄예요? 예. 서울에서는 사실 네. 5억 가지고는 전혀 안 되잖아요. 네. 물론 중고이지만 그래도 훨씬 싸게 괜찮은 곳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정말 중심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오르거나 그런 네. 상황이지 그 주변부는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양극화 플러스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런 그 양쪽을 조금 말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러나 고령화라는 것은요, 65세 이상이라든가 연령을 높이면 50세 이상의 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 이하 분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40대라든가 30대, 특히 30대, 20대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동산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령층이 일단 돈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일본도 오래 사니까요. 그것을 돌아가시고 그 산속시킬 때 또 그런 분들도 이미 60대를 넘었다라든가 상속할 자녀가 이제 60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층이 계속 돈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고령층이 뭐 앞으로는 조금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하고 현재 사람들하고의 사고방식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옛날에 부동산이 꺼진 것을 엄청나게 느낀 사람들이라서 많은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중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 일본의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에 조금 소극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소극적이죠. 그런데 일단 계기는 결혼했을 때라든가 아이가 생겼을 때라든가 그때는 회사에서도요, 이제 당신의 집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모기지론이죠, 사실. 예, 일본에서는 그냥 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다른 부분은 물론 요새 모기지론 한국도 뭐 30년이라든가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아주 싼 거예요, 일본은. 금리가. 특히 변동금리의 경우는 0.3%. 네? 그거 믿을 수가 없죠. 어머, 지금 현재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즉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정금리라고 해도 1% 정도니까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5% 이상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자만 갚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국은. 월급에서 너무 크게 빠졌는데. 네네. 그런데 일본은 이자를 갚는다라는 뭐 이상으로 그냥 원금으로 그냥 30년에 나눠서 그냥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그냥 이자예요, 그거는. 네, 맞아요. 이자하고 일본은 나눠서 원금까지 갚아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상금리 때문에 괜찮은 집을 30년, 40년이니까 이게 뭐라 할까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뭐 직장만 있다면 그냥 그러니까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중고 아파트, 맨션 이런 게 더 편리하고 깨끗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맨션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모기지 론의 금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된다. 이게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너무
너무 있어서 엔조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 못해요, 갑자기. 갑자기 하면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요. 왜냐면 서민들은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좋은 집을 사요, 또. 어차피 내가 살면서 갚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갚아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낮은 금리라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그렇죠.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전세채도라는 것이 굉장히 한국의 특징이고 갭 투자로 돈 벌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한국에 와서 그거 처음으로 배웠어요. 처음 느끼셨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 그때만 있었고 그래도 서민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곳이지 투자하고 거기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다 라는 것은 로또다라는 것을 한국에서 네. 처음 알게 돼가지고요. 너무 다르구나 라고 느꼈어요. 정말 한국은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일본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고령화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된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닮아가는 것 같대요. 일본의 경우는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대도시가 있잖아요. 한국은 서울 중심. 특히 서울의 중심의 집값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지방에는 빈집도 많고 한국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지방에서는 그냥 우리 집을 드리겠습니다. 영원으로 이런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사세요 라고 임대를 네네. 그냥 공짜로. 네, 이것은 부동산 뱅크라든가 그런 데서는 매매를 하는데 그래도 안 팔리는 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매칭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싶은 사람들끼리 그런 사이트에서 연을 맺어가지고 만나서 중개자를 두지 않고 매매만 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그냥 가져가세요 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도 관리비만 들고, 그리고 이거 해체한다 라고 해도 돈이 들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그냥 드립니다. 이게 지방의 집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세금 자체가 부담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아까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세 네 곳의 중심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심지를 제외하고 외곽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일본의 촌무성이라는 데가 일본 전체를 좀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인구가 10,000명 이하가 되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는 것을 조사했는데 일본 전체 지자체의 50% 정도. 10,000명 이하가 된다. 사실 그렇게 되면요.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진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집안 소멸이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한국이 더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본도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20세에서 39세 정도까지의 여성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령의 여성이 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나이.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러한 여성들의 숫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예를 들면 여러 명밖에 없는데 평균하면 그 아이를 2명 낳았다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여러 명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지방이나 그런데 올 수 있게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일본보다 지금 한국이 초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아이를 안 낳고 있는 네. 상황인데 집중하는 좀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방향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높아도 여성들이 적으면 더 문제인 거예요. 일본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쿄의 중심지도 2040년이 되면 소멸되는 그러한 구가 된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구에 돌아오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 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 여성들이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환경 조성,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 특히 그 구는 막 중심지잖아요. 이케부쿠로라고. 그런데 거기는요, 먼저 보육원의 숫자가 정말 없었어요. 1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구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100개 정도로 늘렸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야, 확실한 지원을 그쪽으로 하는군요. 네. 공무원 가고 싶은데 거기에는 노스크자들이 있다. 아,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노스크자를 완전히 다른 데에 수용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여성들이 깨끗하고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만들기. 아무리 중심지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약하면 여성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일본은 괜찮은 데는 하고 있어요. 부동산 부분은 어떨까요? 인구 부분이죠. 인구가 감소하면 할수록 부동산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서울의 중심지도 인구가 혹시 줄어든다면 역시 아파트 값이 내려가죠. 바로 그러한 어느 정도 수요를 만족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뀐다. 그러면 더 바뀌죠. 지금 강남구라든가 그런데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계속하죠. 서울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 정책이 많이 바뀐다. 오히려 일본은 그런 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대학교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러나 일본은 대학교에 가는 고등학교 사람들의 진학률이라고 하죠. 이거는 52%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은 거의 90% 이상. 사실상 100%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데에 가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도 사실상 괜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을 다 보고 계시니 좀 우려되는 점들을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거주도 그렇지만 돈이다라는 부분들이 한국 분들의 하나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전세 사기도 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범죄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써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실상 그러니까 부동산이 바로 돈이다 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희망적이라는 것은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조금 돈이 없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인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이 좋은 순환이라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있다. 일본은 부동산을 버는 눈 자체가 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목적이 옳은 목적이면 그러한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하느냐 라는 거죠. 사실상 돈을 어디에 쓰느냐, 좋은 데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철학 같은 것이 많이 확립되어 있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교육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얼마든지 벌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결국은 이러한 철학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특히 버블 이후에 일본인들의 어떤 주거 문화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게 왜 바뀌지 않는지까지도 오늘 교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